예, 안녕하십니까. 김동춘입니다. 우리 전직 교육부 장관님, 서울시 교육감님, 우리 유기영 의원님을 모시고 발표하려니까 떨립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 국면이, 지금 방금 유기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종식시키는 과제와 우리 사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이 과제가 지금 중첩 국면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면은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교육으로 본다면 그 30년 전에 있었던 그 5.3일 교육개혁 이후에 매우 중대한 하나의 전환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정부나 우리 시민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한, 아주 크리티컬한 지금 시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를 그 삶 쪽에 이걸 극복한다는 게 뭔가, 이거를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봤습니다. 하나는 그 사법적인 차원에서 이 내란 세력을 말하자면은 처벌하는 것. 그래서 처벌해서 끝나지 않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한국의 정국은 바로 이런 그 첫 번째 국면으로 계속 진행이 돼 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정치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개혁은 윤석열의 계엄 내란 사태를 가져온 그 기반은 기본적으로 국힘이라고 하는 정당과 또 그 정당을 지지하는 우리 사회 세력들의 어떤 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란 종식은 유야무야 되거나 아주 최악의 경우는 미국의 그 트럼프의 재선처럼 복귀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세력에.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국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서 해산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지만 이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닐 뿐더러 이 현재와 같은 이 양당 여야 대치 구도가 그대로 가는 한은 이 과거의 문재인 정부의 실패 혹은 트럼프의 복귀와 같은 사태를 완전히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정치개혁의 과제가 지금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초미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오늘의 이 주제와 관련된 교육개혁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개혁인데요. 결국은 이 내란 사태를 가져온,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과 그 다음에 일련의 이제 이 법관들과 대법원의 이런 비상식적인 이 결정들을 가져오게 된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와 그 다음에 일반 시민 대중, 이 두 집단이 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사회에서 이런 극우 세력이라든지 엘리트의 극우화 현상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교육개혁 문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시민들 중에서 현재 여론조사에서 약 한 15% 정도 나오고 있는 극우 파시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층, 그 중에는 이제 60대 이상의 고령층, 또 영남 보수 세력 또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이 20대, 30대, 2030 남성 청년들의 극우화 현상, 이 문제가 이제 우리의 어떤 교육개혁 문제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극우 세력의 기반을 어떻게 축소하는가가 이제 결국은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과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적인 상황은 이제 이러하지만 이제 육쪽에서 지구적인 질서가 지금 재편기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지구적인 질서는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른바 AI 디지털 혁명과 빅테크 기업의 이제 말하자면 등장으로 인한
실업이라든지 고용구조의 변화라든지 혹은 교육에도 직접 영향을 주게 될 이른바 교육이나 지식 일반 전반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런 디지털화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미소가 아니라 미중 간의 패권 구도입니다. 이제 이 구도가 저도 한 2주 전에 중국에 갔다 왔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장기한 앞으로 20, 30년 동안 진행이 될 텐데 이 상황 속에서 어쨌든 그 미래 산업이나 혹은 환경 산업에 중국의 우위가 확실해지고 있는 마당에 지금 뭐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당장 무너지는 일은 없겠지만 이 패권 구도가 강화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이 이 선택의 길이 매우 어려운 선택의 길이 될 것이고 특히 중국의 새로운 패권주의에 의해서 한국의 어떤 지식, 문화 전반이 이제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될 터인데 그러면 최근 80년에 우리가 미국 영향권 하에 이전에 있었던 수천 년의 중국 영향권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이 중국 문화와 중국 패권주의가 한국에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두 번째 지금 지구적인 변화이고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기후위기와 인류 생존의 위기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반도의 위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지구적인 상황이 한국의 어쨌든 내란 청산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지금 심대한 전환기의 국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내려와서 이 교육내란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제 윤석열 3년의 교육정책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교육비가 계속 증대해 왔고 학교가 황폐화되었습니다. 특히 이거는 윤석열 정부만은 책임만은 아니지만 최근 20년 사이에 학교 문제의 사법화라고 하는 형태에 의해서 학교가 갈갈이 찢겨지고 모든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는 갈등 해결 능력이 없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교사들의 자존감이 엄청 낮아지게 되고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한 현상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어쨌든 학교 내에서 이제 수능이 끝나면 전부 다 결국은 뭐 학교를 비우는 이런 수능 체제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또 AI 디지털의 소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킬러 문항 소동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교육 내란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구조적인 교육 내란이 지난 30년 동안 계속되고 있고 이거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학생 자살 문제, 교사 자살 문제, 이 학부모들의 어쨌든 고통 문제 이거는 지난 30년 동안 여러 번의 민주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개선되지 않은 채 이제 계속 지금 이런 상태로 진행되어 오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특히 20대 문제가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의 이 말하자면은 그 넷웨이크의 그 기반이 되는 10대 청소년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그런 현실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뭐 중국 혐오 문제라든지 부정선거 담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젊은 10대 학생들이 이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일종의 구조적인 저는 교육 난리가 아닌가. 이게 윤석열의 어쨌든 계엄 난리보다도 훨씬 더 심대한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의 개혁 과제가 있는데요. 특히 이 교육 쪽으로 다시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면 그동안에 이제 한 민주화 이후에 한 3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우리가 인권 담론이나 권리 담론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했지만 그것이 일정한 정도의 조정기라 이제 권리 플러스 여기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합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이나 책임 있는 시민의 양성이 매우 어렵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민주화 권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가 이제 현재의
이 우리가 주권적인 시민, 여기 주권이라는 게 결국은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까지도 수반하는 것이고 또 사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뿐만 아니라 연대의식까지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민주주의의 2.0이라고 할까요? 4.0이라고 할까? 이런 걸 달성할 것인가? 그게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적인 개혁의 한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3일 이후에 30년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게. 근데 이 전환점인데 우리가 이 전환점에 이거를 제대로 정당한 문제 제기와 정당한 제대로 된 접근 전략과 방법론을 구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 후대 사람들에게 상당한 말하자면은 그 비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 왜 지금 중요한가에 대한 문제 설정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지금 교육부 폐지를 지금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의 교육부 폐지로는 미국에서 새로 나온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계속 저기 공화당 이쪽 사람들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트럼프의 교육부 폐지론이 어쩌면 한국에서의 이 교육부 무용론, 진보적인 쪽에서도 교육부 무용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보수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넘어서기 위한 말하자면은 이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말하자면 이 목표나 이념의 정립이 새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5.3일 교육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5.3일 교육개혁 당시에 나왔던 자료들 다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박세일 교수 이야기 포함해서 당시 교육부 그다음에 OECD 담론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왔는가 교육부 관료들 문제까지 다 보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 몇 가지로 요약되는데 거기에 진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유로하라고 한 진보적인 요소가 있는데 시장화가 자유로화를 압도하고 시장화가 민주화를 압도하는 쪽으로 5.3일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선진화라고 하는 큰 우산 속에서 이 5.3일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그 이후 30년 동안은 5.3일 개혁의 그늘 아래에 있다. 저는 그렇게 현상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기 위한 약간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큰 틀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약간 유리한 국면이 있는데 OECD와 같은 국제 예를 들면 교육 거버넌스가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가 굉장히 축소되었다. 우리가 지금 한국이 사실은 최전선에 있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이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OECD나 국제기구가 이제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의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축소됐기 때문에 우리의 입지가 넓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사회 지속 가능성 문제가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위기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도 우리가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다. 불평등 극복의 문제도 훨씬 더 강하게 우리가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보다 조금 다른 국면이 있다면은 일종의 이제 이 소비사회의 파편화라고 할까요? 고립화. 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 복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제를 우리가 강하게 던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다, 지금.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고립이라고 할까, 파편화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로서의 교육, 단순한 어떤 그 학습으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사회 만들기 작업으로서 교육의 의제를 던질 수 있는 시점에 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새로운 교육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한국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어떤 교육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 재설계는 여러 가지 쟁점이 많고, 이거는 지난번에 이 시국 교육 연탁회의에서 나오는 11개 정책 제안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은 거의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든지 정책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올 만큼 다 나왔다. 단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를 위해서 저는 이제 극복해야 될 우선 극복 과제로서 윤석열 3년에 이거를 어떻게 청산할 건가가 우선 1차적인 과제가 있고, 두 번째는 5.3일 이후에 이게 시장화라고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관료화가 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갔고,
관료화에 의해서 학교 교사들을 훨씬 더 옥죄는 방식으로 3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래서 시장주의 극복과 관료주의 극복을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교육 문제를 보는 문제제를 접근 방식에 대해서 저는 이제 몇 번 발제를 했는데, 교육 문제는 교육 그 자체의 문제하고 교육 연관 문제 두 가지가 있다. 근데 교육 그 자체의 문제로 이건 절대로 교육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그럼 교육 연관 문제 속에서 교육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고, 이걸 위해 사실은 국가교육위가 만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가 그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가장 1차적으로는 이제 이 교육 관련 의제에서 저는 가장 긴밀한 것은 노동시장 문제가 가장 시급한 연관 문제다. 노동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우리가 아무리 교과 과정을 바꾸고 싶어도 이거를 쓸 수 있는 담론과 지식이 없으면은 그거는 결국 시장주의로 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학계와 학문사회와 교육의 문제가 연관구조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정치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제기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문제, 반공주의 문제, 이 냉전 분단의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걷어내야 된다. 이것이 교사의 정치적인 시민권 문제하고 지금 바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냉전 분단이 들이고 있는 이른바 과거의 전통적인 군사주의에 연관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걷어낼 거냐 문제가 이게 또 교육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복지 문제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다 아시는 것이 유보 통합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복지 문제와 교육 문제도 완전히 물자르듯이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고 돌봄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의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년 문제입니다. 청소년 문제와 세대 문제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SNS나 영향이 훨씬 더 커지는 이 시대에 학교 교육보다 학교 밖에서의 미디어 영향이 훨씬 커진 시대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하나 우선 순서가 아니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국가교육위원회의 큰 과제이고, 만약에 교육부가 그 역할을 못한다면 시민사회와 이게 어떻게 이 거버넌스를 같이 만들 거냐가 큰 현재 숙제가 아닌가. 이재명 정부인데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니까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교육 공약들의 좋은 내용이 열거되어 있는데 하나로 꿰고 있는 방향은 안 보인다. 기본적으로 이게 안 보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과거의 군사주의 시절에서의 어쨌든 정치의 하부로서의 교육, 과거의 그 문교부의 최고 중요한 역할은 70년대, 80년대 학생 대본 막는 거였습니다. 90년대 이후에 교육부의 역할은 뭘까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고, 지금은 그러면 뭐가 되나? 이걸 관통하는 전체의 철학은 일단은 경제와 안보로부터 교육을 분리하는 작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경제와 안보로부터 교육을 분리해서 교육 그 자체를 하나의 사회적인 정책적 의제로 설정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현재의 지금 그 이재명 정부나 대통령의 발상에서는 그게 안 보인다. 안 보이고, 교육 공약도 결국은 기본사회 한 하부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도 결국은 수도권 분산 문제 하부 단위로 들어가 있다. 이게 가장 걱정되는 것이다. 지금 제가 봐서는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하루아침에 어떤 이렇게 이미 그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진 분들이나 현재의 의원들, 대통령 혹은 관료들, 이 사람들의 머리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 결국은 시민사회 쪽에서 강력한 담론을 만드는 거에는 현재 대안이 없고, 교육부에서 이 관료들이나 이 공무원들을 계속 말하자면 바꾸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인데, 그게 이제 저로서는 좀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그 연구자 입장에서는 학문이나 이런 쪽에서 너무나 무관심해서
이 대학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학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입시와 대학이 쭉 밑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약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세계적인 도전에 중국의 이제 새로운 패권 국가로 등장하는 마당에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 또다시 이제 결국은 중국의 한 문화권의 하부 구조로 지금 편입되기가 시간 문제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우리 정신 문명이나 앞으로 우리의 자라난 아이들에게 도대체 뭘 가르칠 거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AI 3대 강국 중요합니다. 그리고 AI 시대에 여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인 것은 틀림없으나 AI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누가 만드냐 이겁니다. AI 콘텐츠는 결국 미국발 AI는 전부 다 미국 중심의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지금 중국의 딥시크 플러스 중국 AI는 중국 콘텐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금 이런 문화적인 문제가 지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 약하다 이 정부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시민교육을 이제 좀 더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 시민교육 문제도 단순히 시민교육의 교과를 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육과정 전체를 재편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재편할 거냐. 고교 학점제가 문제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나.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상황에서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게는 뭘 가르쳐야 되고 정말로 뭐가 중요한가에 대한 합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지금의 화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이야기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